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사실 제가 쓴 논문 혹은 글의 PDF 파일인데요. 제가 자료를 지금 두 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따로 수정본인데 수정본하고 자료집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그 편집상에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보기 좋으시라고 두 번째 파일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인제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여기 사실 목차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좀 중원본 하는 것보다는 그 핵심적인 글을 읽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문장만 읽고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만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본 연구는 등장인물의 비체화적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이어나가기 전에 우리가 체화 혹은 체화된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움직임 속에 특정한 태도나 사상 혹은 이념 등이 체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인의 움직임에는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가 체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여기서 말한 체화는 특정 움직임 속에서 드러나거나 혹은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정신적인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비이차적 태도가 뭐냐 잠깐 설명하고 본문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어떤 움직임 속에는 그 체화된 마음의 상태가 그 움직임의 특질과 서로 어울리지 않거나 이질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손으로 가볍고 천천히 다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 특질은 적어도 공격적인 마음과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내지르는 주먹을 생각해 보면 이 주먹은 보통 무겁고 갑작스러운 것인데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볍고 부드러운 그 움직임은 서로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비체화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움직임의 특질과 잘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이질적인 인지적인 태도를 제가 비체화적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비체화적 태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 문화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우리가 연기를 할 때 등장인물의 어떤 극적 상황을 보여줄 때 이런 비체화적 태도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제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는 인제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인 연기자들에게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긴장감을 유발하거나 관련 인물을 각인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는 걸 가르칠 때 사실 제가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 현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체화적 태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보셨지만 체화주의 혹은 체화된 인지가 무엇인지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기 보시면 행화적 인지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뭐 제가 이영희 선생님의 말씀을 뭐 부정하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현재 체화된 인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개념은 행화적 인지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체화된 인지, 확장된 인지, 구현된 인지, 그리고 행화적 인지에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아까 뭐 체화된 혹은 신체화된 기억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공식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학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체화된 혹은 체화된 인지가 맞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 논의를 끌고 왔던 학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서 저도 지금 따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조 발제를 해 주신 이영희 선생님 같은 교수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논의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체화적 태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체화된 인지가 뭐고 체화 체화라는 게 뭔지 제가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단일 페이지가 아니어서 보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화면을 좀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재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체화주의 혹은 체화된 인지 관련 개념이 뭔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왜 제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시켜서 발표를 하는 걸로 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화면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보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자료집을 보고 계신 분이시라면 4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체화된 인지와 관련된 여러 4가지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빨리 읽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체화된 인지는 다른 개념들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장된 인지, 구현된 인지, 그리고 행화적 인지는 체화된 인지 개념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발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비록 체화된 인지가 움직임과 인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처음 제안되었지만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체화된 인지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작동이 몸의 구조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사고는 체화된 인지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앞을 향하고 있고 또 우리는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로 이어지는 선과 같은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비유했을 때 과거는 우리가 지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한다라는 마음의 작용을 눈의 위치와 직립보행에 따라서 과거를 돌아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체화된 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확장된 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확장된 인지는 인지 과정이 두뇌와 몸의 경계를 벗어나서 환경적 요인들과 결부되고 확장 가능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와 관련된 사례를 제가 조금 수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필과 노트로 수학 문제를 푼다면 연필과 노트는 수학 문제의 답을 찾는 인지 과정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장된 인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논리는 뭐냐면 결합과 구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필과 노트로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인지 과정과 결합된 물체를 활용하는 것일 뿐 그것이 인지 과정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확장된 인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합과 구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구현된 인지라는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 확장된 인지는 조금 급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의 경계를 벗어나는 어떤 물체 혹은 도구들도 우리의 인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인지 그 자체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급진적인 주장이고요. 네, 그거에 반해서 나온 게 구현된 인지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된 인지는 확장된 인지와 공유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따르면 일부 인지 과정들은 환경적 구조들과 결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지 활동은 인지 활동에 사용되는 체내 에너지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환경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반면에 확장된 인지 이론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외부의 비계체계, 비계체계란 용어가 사실 교육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서 많이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조금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지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계체계를. 그래서 인지 과정은 외부의 비계체계에 단순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행위가 바로 그런 인지적 비계체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된 인지와 이것이 바로 확장된 인지가 결합과 구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앞에서 기조발제를 통해서 잠깐 들으셨던 행화적 인지인데요. 이제 행화적 인지는 인지를 행위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화적 인지 이론의 출발점은 지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행화적 인지를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좀 설명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탁자 위에 꽃병과 토마토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토마토는 꽃병에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탁자에 다가가면서
가려진 토마토의 정체를 하나씩 확인해 나갑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도중에 얻는 시각 정보를 통해서 가려진 물체가 무엇인지 예상하고 탐구하며 어느 정도 다가간 후 우리는 그것이 비로소 토마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글을 글로써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행화적 인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우리의 뇌 속에 어떤 표상이 완벽하게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가려진 토마토를 설명하는 이론을 이제 표상 이론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계속 불완전한 표상과 완전한 표상을 대비 혹은 대조하면서 "토마토라 이게 토마토다."라고 어 답을 낼 수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행화적 인지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우리는 움직이면서 눈의 움직임, 신체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뭐 확장하고 탐구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것을 토마토라고 새롭게 혹은 인제 다시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토마토라는 것을 인식한다 혹은 인지한다. 이런 게 사실 그 행화적 인지하고 기존의 어떤 그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인지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인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인제 네 가지 개념을 굳이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행화적 인지의 관점에 따라서 무언가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사실 행화적 인지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또 어떤 역사적인 논의를 통해서 발전됐는지를 말씀을 쪼끔 덜 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의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체화된 인지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는 그 움직임과 연결되는 마음작용이 있다. 그것을 뭐라 부르든 어떤 형태라고 우리가 부르든 간에 그것을 좀 공통적으로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면 그걸 "체화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여러 다른 연구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핵심인데 이게 도대체 연기 이론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제가 전공한 라반 이론은 그 움직임, 동작, 분석에서 시작된 이론이고 그 움직임이 움직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감각적인 특질, 그다음에 마음 등등이 연결돼 있어서 움직임을 기반으로 해서 연기를 배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감정도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의 작용도 쉽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인제 핵심입니다. 네 그걸 전부 다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쪼끔 신인 연기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인 연기자들에게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가르치는 게 같이 가르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인제 비체화적 태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비체화적 태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그 라반 개념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그림으로 어 좀 이해를 좀 이해를 시켜 보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그 분들은 몇 번 보셨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학술대 혹은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라반이라는 사람은 우리 신체 움직임을 네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왜 제가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가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네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서 일단 세 가지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굳이 네 가지 네 번째 요소를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내용은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만 얘기하지만 혹시 다른 문헌을 통해서 라반의 움직임 요소가 뭐 "이러이러하다."라는 문장을 보게 되시면 거기에는 "움직임 요소가 4 개다."라는 문장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 움직임 요소는 이 그래프로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위아래로 보시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움직임의 무게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제 움직임의 무게감은 그 물체의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물체를 움직일 때 사용되는 에너지의 상대적인 양을 얘기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제가 피아노를 움직인다 하면 제 몸무게와 제 힘으로는 무거운 피아노를 움직일 때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 움직임은 무거운 움직임이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무거운 움직임은 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가벼운 움직임 혹은 가볍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가로 세로로 가로지는 좌표를 보면 이건 우리의 직관적인 믿음과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사례가 지하철역에서 어떤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걸어갈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하지 않고 직진으로 쭉 갈 수 있습니다, 최단 거리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직접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와 반대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에너지, 그러니까 물속에서 움직일 때 보면 조금 쉽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유영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것을 유연한 움직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라반이 말하는 두 번째 관점이고요. 세 번째 관점은 여기 인제 이게 3 차원의 좌표인데 앞 뒤로 가로지는 선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 미터 달리기 선수가 출발 신호를 듣고 움직일 때 보면 그것은 갑작스럽게 움직인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와 반대되는 움직임이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천천히 지속되는 움직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움직임을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이거 유명한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류면체가 나오는데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관점에 따라서 그 움직임을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를 움직이는 움직임은 무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씩만 선택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8 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경우의 수 중에서도 쉬운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우리는 다이너모 스피어라고 부르는데 사실 다이너모 스피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류 면체가 가장 유명한 이제 다이너모 스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피아노 움직이는 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피아노는 보통 사람이 움직이기에는 쪼끔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움직임이어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움직일 때 그 에너지를 쪼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똑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피아노를 뭐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곡선으로 갈 수 있겠지만 뭐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이제 직접적인 움직임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왼쪽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좌표 중에서. 그리고 피아노로 움직일 때 갑자기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천천히 시작해서 지속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찍으면 바로 여기에 찍히는 겁니다. 이 용어들은 라반이 제시한 거고요.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거는 여러 선생님들이 번역한 거와 제가 실제로 가르치고 사용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쪼끔 설명이 될 수 있는 용어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찌르기 같은 움직임은 아까 처음에 살짝 말씀드렸던 권투 선수가 스트레이트 주먹을 상대방에게 가격할 때 움직임,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움직임은 가볍다고 볼 수가 없죠. 예, 무겁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또 직선적으로 직진으로 찌르기 때문에 또 직선적인 움직임이고 또 그런 움직임은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찍으면 이렇게 앞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라반 연기론을 배운 사람들은 이거를 전부 다 훈련을 해요, 실제로. 대표적인 어떤 사례 움직임을 하나 만들어서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비치와적 태도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사실 한국에서는 잘 얘기 안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기반으로 해서 감각적 특질, 감정, 그리고 어떤 마음의 작용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3 차원의 좌표를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추가적인 설명은 뭐냐면 "그렇게 움직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3 차원 좌표를 잘 설명하면 무거운 움직임은 제가 인제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무거운 역기를 들 때 그 역기를 잘 들으려면 '이걸 꼭 들어 올려야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를 가져야 잘 들립니다. 실제로 운동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거운 벤치프레스를 들 때 '나는 이 무거운 걸 꼭 들어야겠다.'라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져야만 그 움직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라바는 움직임의 무게랑 의도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이 직선은 움직임의 어떤 방향, 양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게 있고 간접적인 게 유연한 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라바는 움직임의 진행 양상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의, 집중과 연결시켰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예를 들을 때 지하철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하지 않고 직진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 나의 주의와 주목, 집중은 그 사람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와 반대되는 것을 인제 반대라기보다는 인제 쪼끔 다른 것을 이제 유연한 혹은 간접적인 어떤 주의, 집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라반의 얘기입니다. 이제 움직임의 어떤 지속 속도하고는 인제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하겠다는 결정과 연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움직임을 빨리 해야겠다. 갑작스럽게 해야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 움직임을 하겠다는 결정이 빨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 혹은 다른 것을 이제 천천히 지속하는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앞에 있는 그래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그림으로 넘어가면 이 다이너모 스피어 이 8개 꼭지점에 연결되는 정신적인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 용어를 제가 제시하지 못했냐면, 라반이 아직 이거를 정확하게 용어를 제시하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여러 연구가들이 이제 동의가 아직 안 됐는데,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용어를 그대로 써서 움직임과 그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용어를 이제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거는 뭐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 그래프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억지로 쥐어짠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움직이면 그것을 최소 8 가지 다른 움직임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게 라반의 제안이고요. 그렇게 움직일 때 우리의 그 의지, 우리의 어떤 주목, 집중, 그다음에 그 움직임을 위한 결정 등은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이 움직임과 연결되더라라는 게 라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인제 비차적 비체화적 태도라는 건 뭐냐? 인제 여기서부터 쪼끔 설명이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친절한 행위와 정신적 태도라는 게 있고 공격적인 행위와 정신적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쪼끔 실제 사례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표현이 안 됐지만,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위쪽에 있는 4 개의 움직임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애완동물의 그 머리를 쓰다듬는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좀 쉬워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애완동물의 어떤 그 발이나 뭐 몸이나 머리를 쓰다듬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애완동물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최단 거리, 최단 거리로 쓰다듬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로워요, 움직일 때. 그리고 그 움직임이 갑자기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천천히 시작해서 천천히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쪼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친절한 행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절한 행위와 정신적 태도는 이쯤에 있는 거고요. 고거와 반대되는, 아까 제가 그 권투 선수의 움직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같이 가는데, 연기자들의 몇몇 연기를 보면 같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행위는 친절한데 그 의도와 기타 마음의 작용은 공격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면 이제 연기자입니다. 제가 사실 인제 이 이론을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4 학년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드는 사례가 사실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 퀸의 연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가지고 사례를 많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할리퀸의 연기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많아요. 연기자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몇몇 비평가는 또 잘했다고 비평을 많이 해요. 근데 왜 잘했는지에 관한 설명은 조금 주관적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비이차적 태도를 보여서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실제로 제가 어제도 우리 그 공연 연습을 하고 왔는데 학생들 공연 연습을 그때도 제가 몇몇 그 인문 그 배역들에게는 그 비이차적 태도를 요구를 했어요. 자, 비이차적 태도라는 거에 대해서 인제 르페브르 앙리 르페브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 혹은 사회학자 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요건 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이 나오면 그때 대답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 할리퀸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이 오늘의 논의와 쪼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은요. 페이지로 치면 10 어 4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 말씀드렸다시피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영화고요. 그다음에 뭐 등장인물 할리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내용은 할리우드 영화의 전형입니다. 지구 혹은 우리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초인간적인 존재고 그 적을 그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혹은 반사회적 인물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구를 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우리가 논의할 만한 내용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서 할리 퀸이라는 이 여자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연기 혹은 이 그 배역의 연기에 많이 주목을 해요, 연기자들은. 이제 그 친구가 보여준 그 태도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육면체에서 굉장히 친절한 행위를 보여줍니다, 움직임에는요.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서는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혹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 장면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다음에 또 토론할 때 준비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인제 할리 퀸이라는 인물이 다른 인물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녕. 난 할리 퀸이야. 반가워. 하 뭐라고? 다 죽이고 도망치라고? 미안. 머릿속의 목소리야. 농담이야, 농담." 이런 대사를 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유연한 동작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학생들한테 혹은 이제 연기자들한테 주문을 하는 거죠. 비차적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 그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눈에 확 띄인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사례도 듭니다. 어떤 움직임의 특질이 너무 대비되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갑자기 주목하는데 인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는 건데요. 많은 군인들이 딱 서 있을 때 한 군인만 쪼끔만 움직여도 그 군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인식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움직임의 특질이 주변 사람들과 대비되는 것을 보여줄 때 많이 주목이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체화되어 있는 어떤 정신적인 태도가 있는데 어떤 움직임에 그게 이율배반적 혹은 이질적으로 보일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한다. 왜 그런지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제가 대답은 못 해요. 우리의 인지 과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에 주목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못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계속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를 할 때 특히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장면을 조금 인상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 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린 그림과 연결되는 겁니다. 할리퀸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등장인물로서 연기를 할 때 보면 요 세 가지 동작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던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그 유튜브에서 짧은 동영상으로 돌아다니는 장면들을 보면 거기에는 할리퀸이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제 할리퀸의 비추화적 태도의 양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다른 내용은 사실 쪼끔 핵심과 아주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여러 연기 이론을 활용해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방법 그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도 뭐 배워왔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어쩌면 뭐 길게 잡으면 50 년? 라반 연기론이 인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활용된 게 50 년이 넘었으니까요. 50년 넘게 사람들이 해 왔던 거를 다시 말하면 새롭지 않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설명하기가 쪼끔 힘들었어요. "이게 뭐다. 어떤 식으로 규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쪼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체화 혹은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이 쪼금씩 인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았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그림 기타 등등은 기본적인 것은 뭐 제가 만들어 낸 건 아니고요. 제가 교육받은 내용 그리고 지금 제가 교육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 체화된 인지라는 거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체화된 인지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움직임 속에 정신적인 것들이 뭐 담겨 있거나 드러나거나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걸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에는 특정 정치적인 태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든 사회문화적으로든 흔히 보이지 않는 양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어 주목을 하고 또 연기자는 그 주목하는 걸 잘 활용해서 '연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근 선생님께서는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 개념과 라반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특정한 움직임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신적 작용으로 인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시고 이런 사회적이고 통상적인 인지작용과 좀 어긋나는 좀 이질적인 인지적 태도를 보였을 때 이것을 비체화적인 연기의 비체화적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캐릭터를 형성하거나 연기를 할 때 어떤 효과들을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을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등장하는 할리퀸 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최정근 선생님의 이 그 논의는 실제로 연기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하기도 하시고 하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연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관련된 선생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